그럼 세션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클러스터링 세션 진행을 맡게 된 활기 한예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목차를 보자면 크게 6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클러스터링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와 클러스터링의 종류를 살짝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오늘 다뤄볼 3가지 클러스터링 종류인 K-means, Hierarchical Clustering, 그리고 DB 스캔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러스터링에 대한 메커니즘과 특징적인 것 그리고 장단점 같은 것들을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클러스터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리를 하면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 보통은 이 그림 중에서 왼쪽 데이터와 같이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이 raw 데이터 자체로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딱 이 데이터를 보면 잠시만요.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동그라미 층 이 부분이 조금 밀도가 있다라는 사실 정도만 알 수 있지 그 외에는 이 데이터의 특성이 어떠하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의 특성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른쪽처럼 클러스터링된 결과, 즉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데이터셋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화는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의 데이터가 얼마나 다른 데이터와 유사한지를 비교해서 유사한 데이터들의 그룹으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비슷한 객체는 한 그룹으로 묶고 다른 객체는 다른 그룹으로 묶자라는 이야기이고요. 데이터들을 나눌 때 2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로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하는 데이터들은 유사해야 하며 상이한 클러스터에 속할 경우에는 데이터들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군집, 즉 클러스터는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나누어진 데이터 그룹을 의미합니다. 설명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은 제가 하늘색 글씨로 표기를 해두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집화의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정의된 범주가 없는 상태에서 그룹을 찾아 나가야 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클러스터링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의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즉 분류는 사전적으로 일단 정의된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주가 있는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지도학습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그림을 보시면 동그라미, X, 별표와 같이 이미 범주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분류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할 때에는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독립 변수인 X로 종속 변수 Y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고요. 몇 개의 클러스터가 이제 최적이고 어떠한 클러스터가 있고 각각의 객체가 어떠한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등등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분류와는 다른 개념이고 결국 비지도 학습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클러스터링은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유사한 속성들을 가진 데이터들끼리 잘 묶일 수 있도록 이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 클러스터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짤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알고리즘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살짝 클러스터링의 종류를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하드랑 소프트 클러스터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버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하드와 소프트로 나누어지는데 하드에서는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소프트에서는 하나의 객체가 여러 클러스터에 오버랩이 돼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점을 보시면 2개의 클러스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알고리즘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검은색 글씨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요새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클러스터링의 알고리즘의 형태 중에 첫 번째로는 플랫 알고리즘이 있는데, 플랫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의 영역을 특정 기준에 의해서 한 번에 구분하는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션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종류로는 K-민즈 클러스터링과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인 GMM 등이 있는데, 오늘은 K-민즈에 대해서만 다룰 거기 때문에 듣고 관심이 더 생기신다면 GMM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 알고리즘과 다르게 하이어라키컬 알고리즘은 계층이 존재합니다. 개체들을 가까운 집단부터 적으로 차근차근 묶어나가는 클러스터링이 바로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이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아글로머러티브랑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디비시브, 이 두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 저희는 아글로머러티브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밀도 기반의 클러스터링인 DB스캔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은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군집화를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K개의 중심점을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는 즉 사전에 군집수 K가 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군집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군집마다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K개의 중심점은 곧 K개의 클러스터를 의미한다는 사실 또한 아실 수 있습니다. 각 객체는 가장 가까운 중심에 할당이 돼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고요. 형성된 클러스터에 할당된 포인트들의 평균 좌표를 이용해서 중심점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클러스터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한 객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객체랑 중심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K-민즈의 경우에는 각 객체와 그룹의 중심 간 유클리디안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하나의 객체를 하나의 중심과 연결지어서 군집을 형성합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고요. 이 유클리디안 거리 합을 알그민을 통해서 최소값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군집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의 이제 메커니즘을 살펴볼 건데, 이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EM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EM 알고리즘은 뭐냐 한다면 잠재 변수가 포함된 이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최적화를 해서 모수의 최대 간도 추정치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이 2단계와 이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모수를 추정하는 n단계를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적용하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메커니즘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2단계는 이제 객체에 대한 라벨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단계는 그 라벨을 찾았다면 어떻게 데이터들이 그 해당 라벨에 매칭이 되는지를 찾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반복하면서 최적화 값을 계속 찾아가는 알고리즘이고요.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특정 분포로부터 생성되었을 확률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파라미터인 이 세타 값을 가지는 분포입니다. EM 알고리즘은 잠재 변수가 포함된 함수를 최적화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K-민즈에서는 각 클러스터 중심의 위치, 그리고 각 객체가 속하는 클러스터, 이 두 가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잠재 변수가 존재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각 클러스터의 모수를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고요.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E 스텝이랑 M 스텝이 나뉘어서 설명이 될 건데, 이 상단 부분에 이 스텝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 K-민즈 클러스터링의 시작이 임의로 K개의 중심점을 설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아무렇게나 임의의 중심점을 이렇게 별표로 2개를 찍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중심점을 설정을 해서 이미 라벨을 부여한 상태예요.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노란색 이렇게 라벨을 부여했기 때문에 EM 알고리즘 단계 중에 2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임의로 설정한 이 중심을 기준으로 객체를 가장 가까운 중심에 매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핑을 해보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두 개의 분집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분포를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한 거기 때문에 M단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생겨난 이 파란색과 노란색 분집에 주목을 해서 해당 분집에 속하는 데이터들의 평균을 산출을 해서 새롭게 중심점을 잡는 겁니다. K민즈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이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당 분집에 속하는 데이터들의 평균을 산출하면은 원래는 분집이 이렇게 있었다가 이 분집들의 평균을 산출을 해보니까 얘가 여기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여기로 옮겨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점을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라벨을 부여한 거죠. 제가 중심점을 새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2단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멈춰서 살펴보면 2단계 다음에 N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새롭게 이제 중심점을 설정했기 때문에 또다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매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객체를 가까운 중심점에 매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핑한 결과를 전 슬라이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원래는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평평하게 바뀌었죠. 굳이 이렇게 선을 나눠서 파악을 해보자면. 그래서 객체의 분포가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부 파란색 점들은 노란색으로, 노란색 점들은 파란색 점으로 옮겨간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객체의 분포를 업데이트를 다시 한 거기 때문에 또 다시 M단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단계랑 N단계가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최적의 분집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단계를 보시면 그 전에 M단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분포를 바탕으로 또다시 새로운 중심을 설정했습니다. 이제는 점점 분집을 최적화해서 찾아나가다 보니까 이렇게만 보면 사실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 살짝 더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EM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객체의 분포가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인풋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클러스터에 할당을 하는 이 작업은 결국에는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결국에는 M단계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중심점을 라벨을 설정을 하고 나서 계속 객체들을 매핑을 해줬었죠. 이 매핑하는 단계, 즉 인풋들을 계속 클러스터에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이 작업, 이게 결국 MLE와 같다는 사실이 이제 중요한 사실인데요. MLE는 지난 세션에서도 배운 개념인데 최대 우도법이라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이 파라미터 값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MLE의 핵심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면 여기 주황색 커브와 파란색 커브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림에서 보이는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황색 커브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을 보면 파란색 커브에서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핵심을 바탕으로 이제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이 파란색 분집과 노란색 분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중심을 Z0, Z1이라고 각각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Z값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예시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군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세타1이랑 세타2, 즉 세타값만 다르게 해서 두 다른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군집의 중심점이 Z0이고 이 노란색 군집의 중심점이 Z1이겠죠. 그래서 세타1과 세타2의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어떠한 세타가 더 설명력이 있을지 한번 살펴본다면 당연히 이 세타2일 것입니다.
아까 MLE의 핵심에서도 보셨듯이 세타2를 파라미터로 가지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더욱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결국에 다시 이야기해서 클러스터링도 세타2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모수의 추정값을 계속 구해나가는 n 단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MLE가 결국에는 m 스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했으니 전반적인 사이클을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잠재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expectation 스텝이랑 아웃풋 예측을 업데이트하는 maximization 스텝이 반복되는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재 변수 업데이트는 이 중심점 Z값들을 설정하는 것이겠죠. 라벨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웃풋 예측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더욱 좋게 만드는 계속 세타2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MLE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K-민즈 클러스터링에는 이제 여러 단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 친구가 원래 주어진 데이터셋이에요. 보시면 원점 근방에서 시작해서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 두 개의 나선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얘를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딱 봐도 이제 클러스터링 결과가 좋지 않죠. 그래서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 한다면 각 군집의 모양이 구 형태로 컨벡스 할 때만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오메트리컬한 그 기하학적인 형태의 군집인 경우에는 군집화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다는 점이 바로 K-민즈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정한 중심점에 따라서 클러스터링 결과가 결정됩니다. 이 K-민즈 같은 경우 잠시만요. 초기의 중심점을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거겠죠. 그래서 뭐 점점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뭐 여기로 설정했을 수도 있고요. 초기 값을. 어쨌든 중심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클러스터링 결과가 결정이 된 건데 이 중심점을 옮기면 계속 클러스터링 결과가 변해요. 그래서 중심점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단순히 클러스터 수인 K가 커질수록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좋아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클러스터 수인 K를 계속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클러스터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하나의 군집에 속해도 되는 객체가 다른 군집으로 계속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군집까지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K 값을 계속 증가시키는 방법은 옳지 못합니다. 또한 유클리디안 거리로 거리 측정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차원이 높다면 클러스터링의 성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이제 차원의 저주라고도 하는데요. 차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학습 데이터 수가 차원 수보다 적어지면서 성능이 저하하는 현상입니다. 고차원 데이터의 경우에는 정보량도 많고 데이터의 차원이 커질수록 그 공간도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 1차원일 때랑 3차원일 때를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이 빈 공간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빈 공간들은 결국에는 채워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적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요. 1차원일 때에는 이제 10개가 필요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2차원의 경우에는 10의 제곱인 100개가 필요하게 되고요. 3차원의 경우에는 10의 세제곱인 1000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의 수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계산해야 되는 값들도 점점 많아지고 데이터 간의 거리도 멀어지고 그래서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들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데이터를 애초에 많이 구하는 것이 사실 실상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 차원의 저주 문제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라이어에 민감한데요. 이는 사실 평균이라는 지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이제 계산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웃라이어가 있을 경우에는 값이 쉽게 변동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K민지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K-매도이즈 클러스터링입니다. 평균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를 대표할 수 있는 실제 중앙자 하나를 중심점으로 잡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여기로 중심을 설정해도 상관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K-매도이즈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점 하나를 잡는 거예요. 이때 중앙자로 잡게 되는데 이 중앙자가 클러스터의 비유사성 평균이 클러스터 내의 모든 객체에 대해서 최소가 되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게 되면 실제 점을 중심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아웃라이어에 잘 영향을 받지 않고 로버스트하게 됩니다. K민지를 이제 처음 배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KNN이랑 혼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KNN이랑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갖고 왔는데요. KNN은 지난 세션에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KNN이랑 K민지 두 방식 모두 K개의 점을 지정해서 거리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알고리즘이라는 사실은 둘 다 동일해요. 그러나 둘은 목적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KNN 같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와 가까이 있는 K개의 데이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더 많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범주를 분류하는 지도학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K를 3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이 빨간색 점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요. 2개랑 1개이기 때문에 K가 6으로 설정이 된다면 반면 노란색으로 설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도학습의 한 형태인데 K민지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군집화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클래시피케이션이랑 클러스터링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목적부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점점 군집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의 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알고리즘은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 즉 계층적 군집화입니다. 이 계층적 군집화는 계층적 트리 모형을 이용을 해서 개별 객체들을 유사한 객체와 통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시각화가 가능한데 이 덴드로그램은 객체들이 결합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트리 형태의 구조입니다. 또한 K민지 클러스터링에서는 사전에 군집의 수, 즉 K를 정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군집의 수를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뒤에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사실 이렇게 보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총 10개의 관측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이 섞여 있고요. X축에 위치한 숫자들이 바로 이제 객체들이 결합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덴드로그램의 높이가 그 객체 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덴드로그램에서의 핵심은 객체 간의 거리인데요. 이 높이가 객체 간의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박스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10 그리고 5와 8이 각각 결합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5와 8보다는 2와 10이 더 비슷해요. 왜냐하면 높이가 더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2와 10 같은 경우에는 0.2보다 아래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5와 8 같은 경우에는 0.3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관측치가 점점 많아졌을 때의 덴드로그램인데요. 군집도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에서 군집수를 정하지 않아도 이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가 바로 덴드로그램을 만든 뒤에 적절한 수준에서 자르면 그에 해당하는 군집화 결과가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군집화가 완료가 된 이 클러스터링에서 K를 3으로 잡아서 여기서 한번 잘라볼게요. 그러면 총 3개의 군집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그냥 여기서 자르고 싶어요. 여기서 자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K가 5개, 즉 군집수가 5개가 형성이 됩니다. 반면에 여기서 자르게 되면 K 값은 10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 완성을 한 상태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내가 자르기만 하면 이에 해당하는 군집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적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아글로머레티브랑 디비시브 방법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각 데이터 포인터를 순차적으로 병합을 해서 클러스터링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적 군집화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개체를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모든 개체들 사이의 거리에 대한 유사도 행렬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거리가 인접한 관측치끼리 묶어서 군집을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군집에 대한 유사도 행렬을 업데이트한 뒤에 다시 군집을 형성하는 거예요. 유사도 행렬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또다시 군집을 형성하고 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합쳐질 때까지 데이터를 병합하는 겁니다. 여기서 군집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점점 엮어 나가면서 끝에서는 결국 클러스터가 하나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합쳐질 때까지 병합하는 것이 바로 이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요 3번 단계에서 이제 유사도 행렬을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이때 유사도 행렬에서 유사도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유사도는 다시 말해서 얼마나 근접한지 또는 비슷한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리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칭적 군집화에서 이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거리 계산법 같은 경우에는 연결법이에요. 뒤에서 설명드릴 또 다른 이 개념도 연결법입니다. 그래서 개체랑 개체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군집이랑 개체 간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또는 군집과 군집 간. 절대 개체와 개체 간 거리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체와 개체 간 거리 계산하는 과정은 뒤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먼저 일단 이 유사도 행렬에서의 유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클리디안 거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최단 연결법은 두 클러스터 간 가장 가까운 거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최장 연결법은 두 클러스터 간의 가장 먼 거리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평균 연결법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랑 다른 클러스터 내의 모든 데이터 사이의 거리 평균을 사용을 하는 거여서 보시면 모든 거리가 다 계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심 연결법 같은 경우에는 두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사용해서 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활용 가능한 방법은 와드 연결법인데요. 이 와드 연결법은 두 군집이 합쳐졌을 때의 오차 제곱합의 증가분을 기반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증가분이라는 게 두 군집을 합치기 전이랑 두 군집을 합쳤을 때의 그 거리를 비교를 해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와드 거리 같은 경우에는 군집을 형성한 뒤에 모든 개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점이랑 각 개체 사이의 거리를 제곱하여 합한 값에서 이 군집을 묶기 전 상태인 각 군집 내에서 개체들의 중간에 해당하는 점과 각 개체 사이의 거리를 제곱해서 합한 값을 빼주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군집 내의 분산을 가장 작게 증가시키는 두 군집을 합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모든 클러스터 내의 분산을 가장 작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와드 연결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말로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으로 합치기 전과 후에 중심 간 거리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합치기 전 상태의 오차 제곱합을 해보면 파란색 군집에서 1의 제곱을 이제 4번 더하게 되겠죠. 중심 간의 거리가 다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황색 군집에서 1의 제곱을 또다시 4번 더합니다. 또 다시 거리가 다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결과 전 상태에서의 오차 제곱합은 8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합친 다음에 결과를 살펴보면 보라색 군집에서 1.5의 제곱을
4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을 다시 4번을 해줘서 4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원래 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개체의 중심점을 잡게 되는 거니까 여기로 이제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1.5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3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치기 전 상태에서는 8이 나왔고 합친 후에는 45가 나왔는데 이 와드 거리가 뭐냐 하면 이 두 값의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45 빼기 8 해서 37이 바로 와드 거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거리 개념을 이용을 해서 유사도 행렬을 구해준 다음에는 실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개체수가 이제 4개예요. A, B, C, D. 그리고 아래 그림처럼 거리 행렬을 이미 구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 이쪽만 써놨냐라고 한다면 이게 시메트릭 행렬이기 때문에 여기가 결국에는 A, B가 20이기 때문에 B, A도 20이 될 것이고 7 같은 경우에는 AC가 7이었기 때문에 AC 7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반복을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날려서 이 부분만 써준 거고요. 이제 살펴본다면 이제 여기서 클러스터 내의 분산을 가장 작게 증가시키는 두 클러스터를 합친다고 했기 때문에 거리가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합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보시면 2로 가장 거리가 짧은 이 A와 D를 하나의 군집으로 엮은 다음에 높이는 2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랑 D를 이렇게 합쳐주고 나면 이 2번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합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정을 이제 이 한 슬라이드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 과정의 매트릭스를 하나 담지를 못했는데 그려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D를 하나의 군집으로 묶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집이 이미 형성된 상태여서 군집과 군집 간 연결 아니면 군집과 개체 간 연결인 아까 배웠던 그 연결법을 통해서 거리 개념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연결법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지금부터는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가장 간단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최단 연결법을 사용을 해서 거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이 A와 D를 합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일단 A, D는 합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A, D를 합친 상태로 표현을 하고 B와 C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군집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써줄게요. 그 다음에 AD가 합쳐졌는데 이제 AD와 B 간의 거리를 살펴봐야겠죠. 근데 이 A는 B와 20의 거리를 가지고 있고 B와는 2와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과 2 중에서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가장 이제 먼 거리를 사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D랑 B 같은 경우에는 A와 B는 20 그리고 A와 D는 2이기 때문에 20의 거리가 생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AD와 C를 해보게 되면 요 C 같은 경우 요 C 같은 경우에는 A 값과는 7 그리고 D 값과는 3의 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최단 연결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요 가장 가까운 거리를 사용을 해서요. 이게 연결법을 계속 바꿔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꿔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D와 C 같은 경우에는 7과 3 중에서 3이 채택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C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데 B와 C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10이었기 때문에 이 10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유사도 행렬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또다시 계산을 해본다면 20, 3, 10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가 그 다음에는 요 3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3에 해당하는 AD 군집과 C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다음 3번의 과정인데요. ADC가 묶여 있고 그 다음에 B는 군집 형성을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ADC랑 B 거리가 10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을 합쳐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클러스터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서 이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K민즈와 비교를 해보면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리고 랜덤 포인트에서 시작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봤던 이 덴드로그램에서 K 값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K 값을 자르기 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일단 엮기 때문에 결과는 자체는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내가 자르는 거에 대해서 다른 클러스터 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군집을 파악하기에도 용이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모든 데이터 간 거리를 이렇게 하나씩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가 커질수록 연산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 계산 과정을 한번 봤었는데 이 계산 과정에서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연결법을 다른 걸로 사용을 계속하면서 해가지고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 거리 계산에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딱 이 최장 연결법 이걸로 결정을 해서 모든 거리 계산을 최장 연결법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이 상태에서 새로운 유사도 행렬을 이렇게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 AD랑 C가 요 AD랑 C를 이제 적어야 하는데 AD 같은 경우에는 A는 C와 7의 거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D와는 3의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7과 3 중에서 최장 연결법으로 7이 채택이 되는 거고요. 이 AD와 B를 비교를 해보면 B는 A와는 20 그리고 D와는 2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그래서 B는 A와 20 그리고 D와는 2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25로 적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요 B와 C인데요. B와 C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군집 형성이 되지 않아서 이 거리 그대로 10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볼 텐데요. 요 다음에는 요 AD와 C의 거리인 7, 이게 가장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 짧은 거리를 바탕으로 ADC라는 군집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 나면 ADC와 B 간의 거리는 결국에는 10이 남게 되면서 이제 거리 계산을 마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또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DB스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DB스캔은 이제 밀도 기반의 군집화예요. 그래서 점이 세밀하게 몰려 있어서 밀도가 높은 부분부터 클러스터링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클러스터링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DB스캔 같은 경우에는 한 점을 기준으로 반경 X 내에 점이 N개 이상 있으면 하나의 군집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 X가 바로 점으로부터의 반경인 엡실론, 즉 EPS인 거고 그 다음에 이 N개가 바로 민 PTS 해서 이 두 개의 모수값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찾는 게 바로 DB스캔의 목적이고요. DB스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의 군집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를 중심점, 즉 코어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 min PTS 최소 개수를 4로 설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파란색 점 P의 경우에는 반경 내에 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 포인트가 가능해져요. 이때 점을 살 때는 자기 자신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이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 포인트가 된다는 것은 곧 군집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회색 점 P2의 경우에는 반경 내에 점이 3개가 있기 때문에 4를 충족하지 못해요. 4보다 이하이기 때문에 코어 포인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 점을 바로 보더 포인트, 즉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군집 생성이 가능한 점과 불가능한 점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살펴볼 점이, 이렇게 코어 포인트를 계속 계산하다 보면 코어 포인트가 여러 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이 사례를 보시면 P3의 경우에도 코어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점이 4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러면 P3와 P가 둘 다 코어 포인트인데, 해당 반경대에 다른 코어 포인트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코어 포인트끼리는 연결을 한다고 보고 하나의 군집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씩 군집을 묶어나가다 보면 어느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아웃라이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아웃라이어는 결국에 노즈 포인트가 됩니다. 한눈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군집이랑 포인트를 파악을 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다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클러스터에도 속하지 못해서 노이즈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DB 스캔을 한번 쫙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min PTS 한 반경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그 개수와,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이 거리 엡실론에 따라서 DB 스캔의 결과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EPS와 그럼 min PTS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한다면 이거를 구하는 공식 자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시행을 통해서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설명인데,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EPS랑 min PTS를 결정할 수 있는 휴리스틱한 방법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휴리스틱하다는 게 이제 뭔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기에 너무 애매해서 제가 그냥 영어 사전 설명을 가지고 왔는데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휴리스틱하다는 거는 이제 완벽하다고 보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EPS랑 min PTS를 구하는 데에는 뭐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해당 방법은 가장 얇은 클러스터에서 적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온 논문을 첨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단에 이 논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휴리스틱 어프로치가 사실 직관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PS를 구하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1번을 보시면 min PTS의 개수를 K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점으로부터 K번째로 가까운 점과의 거리인 K 디스트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KNN과 유사함을 알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점 P에 대한 KNN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P의 D 네이버후드는 모든 점 P에 대해서 K 플러스 1개 이상의 점을 포함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K가 1이라고 한다면 D 안에 있는 점은 자기 자신인 P를 포함해서 2개겠죠. 그래서 이제 2개가 K 플러스 1개, 즉 2개의 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이상이냐라고 한다면 거리가 완벽하게 같은 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2번으로 넘어가 보면 K 디스트를 이제 모든 점들이 K번째로 가까운 점과의 거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밀도 분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거리가 곧 밀도를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다시 3번으로 넘어가면 K 디스트 P를 EPS로 설정을 하고 K를 min PTS로 설정을 하면 K 디스트보다 작거나 모든 포인트는 결국에는 코어 포인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EPS가 군집을 생성하는 점 P에서의 거리인데,
K번째 가까운 점과의 거리가 이제 EPS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제 군집 생성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코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4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소티드 K디스트 그래프라는 것을 그려볼 텐데 X축을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K디스트를 내림차순한 포인트, 이 상태의 점들로, 그리고 Y축은 각 포인트에 대한 K디스트 값으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왼쪽과 같은 sorted K디스트 그래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림차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임계점에서 원하는 잠재 변수의 이제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포인트를 이제 임계점이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의 K디스트 값이 곧 EPS가 되는 것이 EPS와 민PTS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 논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임계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밸리에서의 첫 번째 포인트다 라고 이 논문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서 밸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밸리가 나타나는 곳의 첫 번째 포인트, 이 점이 바로 임계점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의 K디스트 값이 결국에는 EPS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임계점보다 높은 K디스트 값을 가지는 모든 포인트는 노이즈로 간주를 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점들, 이 하단에 있는 모든 점들은 클러스터로 간주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휴리스틱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방법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그래서 결국에는 EPS 구하는 공식을 봤었는데 그렇다면 민PTS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민PTS가 사실 너무 작게 되면은 노이즈로 구분되어야 할 점들까지도 코어 포인트나 보더 포인트로 잘못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불필요한 군집을 계속 생성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작지 않게 저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논문에 의하면 2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민PTS가 4보다 클 경우에는 K디스트 그래프가 의미 있는 변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 PTS가 커질수록 연산량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2차원 데이터에서는 딱 이 정도를 임계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원 데이터에서는 민 PTS를 4로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 논문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 스캔의 경우에는 계층적 군집화와 마찬가지로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되고 객체의 밀도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계속 서로 주변 이웃들과 연결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모양의 군집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기하학적인 모양의 이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DB 스캔의 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밀도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노이즈에 강해요. 왜냐하면 사실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점이 아웃라이어가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친구를 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여전히 이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적인 모양의 분집도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K미즈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가 DB 스캔의 결과고 K미즈의 결과가 바로 밑에 값인데 이렇게 기하학적인 모양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DB 스캔에서 훨씬 더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분집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듯이 DB 스캔의 결과가 훨씬 더 정확하죠. 다만 DB 스캔도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밀도를 기반으로 군집화를 하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곳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른 밀도 분포, 낮은 밀도 분포를 비교적 낮은 분포를 가진 데이터에서는 잘 클러스터링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집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원래는 클러스터링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포인트가 있었고 클러스터링 결과가 이렇게 총 6개의 군집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작은 원 3개가 비교적으로 밀도가 정말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DB 스캔으로 돌려보면
밀도가 비교적 낮은 이곳들의 클러스터는 전부 다 무시가 되고 높은 요것들만 클러스터로 형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군집까지도 없앴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이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관측치 간의 이제 유사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첫 번째로는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상에서 유사도를 판단해주는 그 개념이 바로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리를 사용해서 저희가 유사도를 판단할 것인지 그 개념이 먼저 정의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클러스터링을 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정교화는 혹시 할 필요가 없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는 어떻게 결정할 거고 클러스터링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뭐가 있을지 등등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먼저 유사도를 판단하기 위한 근접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근접 지표는 객체 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연결법 같은 경우는 군집과 객체 또는 군집과 군집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객체와 객체 간 거리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근접 지표는 데이터 포인트 간의 비유사성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즉, 이 지표의 값이 클수록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사도가 줄어들고 값이 작을수록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유사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거리 척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클리디안 거리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요. 관측치 x와 y값 간의 차이의 제곱합의 제곱근 형태로서 두 관측치 사이의 직선, 즉 최단 거리를 의미합니다. 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네이버 지도 같은 걸로 길을 찾아 나간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사실상 최단 거리는 이거겠지만 장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맨하튼 거리인데요. 맨하튼 거리는 이동이 불가능한 요소를 배제를 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더욱 이제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체스 게임에서 이제 말을 움직일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칸마다 이동을 하잖아요. 그 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놈의 개념이 나오는데 놈 같은 경우에는 벡터의 길이나 크기를 측정해주는 함수인데 유클리디안 거리의 경우에는 각 성분의 제곱합을 루트로 씌워주기 때문에 L2 놈이라고도 하고요. 맨하튼 거리 같은 경우에는 벡터의 요소에 대한 그 절대값의 합, 즉 L1 놈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두 거리는 단순히 이제 거리만을 계산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리 이외에 유사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고려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저희가 단순히 거리만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데이터의 패턴을 통해서 유사도를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향에 관심이 있는 경우, 패턴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봐왔던 척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발레가 될 텐데 요 상황을 보시면 좌표평면 상에 이제 벡터로 표현된 두 데이터 A와 B 같은 경우에는 방향은 유사하지만 거리는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 즉 패턴은 유사한데 거리는 멀기 때문에 이 유클리디안 거리와 맨해튼 거리로 사용하게 되면 두 데이터가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패턴이 만약에 유사하다면 어떻게 보면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패턴을 좀 고려를 하기 위해서 즉 두 데이터 벡터가 이루는 사이값 세타로 유사도를 측정하는 이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세타 값이 작으면 데이터의 유사도가 높을 것이고 세타 값이 크면 데이터의 유사도가 낮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이 값은 벡터의 내적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세타의 코사인 값으로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즉 두 데이터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했을 때 코사인 값이 크면 코사인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사이 값은 작아지고 유사도는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 사이에 유사한 패턴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친구들은 단순히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근접 지표를 사용을 해서 클러스터링의 유사도를 저희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유사도를 정의를 한 다음에는 클러스터링의 최적화된 모수를 찾아야겠죠. 이 K민즈 같은 경우에는 계층적 군집화 아니면 DB 스캔과는 다르게 저희가 클러스터 수인 K 값을 찾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때 이 클러스터 수인 K를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엘보우 메소드입니다. X축에다가 클러스터 수를 놓고 Y축에다가는 다양한 지표가 올 수 있어 원하는 지표 값을 놓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Y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이 지점을 K 값의 군집의 개수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엘보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K미즈를 설명을 드릴 때 단순히 군집수를 증가시키면 성능이 좋아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엘보우 포인트를 넘어서면 K가 증가하더라도 함수값에 의미 있는 감소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에 크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K값을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엘보우 포인트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지표가 올 수 있는데 이 지표값들은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내부 평가 그리고 외부 평가로 나뉩니다. 최적의 군집 개수를 평가하는 내부 평가에서는 던 인덱스나 SSE, 실루엣 개수 등이 있고요. 이미 정해진 정답을 바탕으로 단순히 성능을 평가하고 싶을 때는 외부 평가, 랜드 인덱스, 자카드 개수 등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앞에서 K민즈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최적의 클러스터 수 K를 결정하는 게 오늘은 주요한 포인트여서 내부 평가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이제 던 인덱스인데요. 던 인덱스는 클러스터 내의 최대 거리에 대한 클러스터 간의 최소 거리의 비입니다. 수식은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 던 인덱스 값이 클수록 맥스 값은 작아지고 분자의 민 값은 커지기 때문에 클러스터 간의 거리는 커지고 클러스터 내의 객체들의 거리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덱스 값이 클수록 클러스터링이 결국에는 잘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지표는 SSE인데 SSE는 사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 군집의 중심에서 해당 군집에 속해 있는 관측치들의 거리 제곱의 합이 바로 SSE입니다. 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군집 내에서 중심과 관측치들의 거리는 이제 작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SSE 값이 작을수록 이제 성능이 좋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클러스터링의 핵심 목표는 군집 내 분산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군집 간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거였어요. 근데 SSE는 생각해보면 군집 내에서의 거리만 작을수록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조건은 만족을 하지만 2번 조건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군집 간의 분산을 최대화는 도대체 어떻게 고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돼서 그 바로 정답이 실루엣 계수입니다. 근데 이 실루엣 계수가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이 엘보우 메소드에서 급격하게 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엘보 포인트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엘보 포인트가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엘보 포인트를 찾아보세요라고 한다면 엘보 포인트를 어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엘보 포인트가 없을 때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실루엣 계수입니다. 실루엣 계수는 그래서 명확한 엘보 포인트가 없을 때 실루엣 계수를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실루엣 계수는 각 군집 간의 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실루엣 계수는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보통 0.5가 넘어가면 군집화 결과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실루엣 계수의 수식은 이렇게 적어볼 수 있고요. 여기서 BI는 i번째 관측치로부터 다른 군집 내에 있는 모든 개체들 사이의 평균 거리 중 최소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 있는 AI는 i번째 관측치로부터 같은 군집 내에 있는 모든 개체들 사이의 평균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BI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 중 최소값이기 때문에 클수록 좋겠죠. 클수록 분산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군집 내에 있는 개체들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작을수록 더 모여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BI에서 AI를 빼준 값을 맥스 값으로 나눠주면 실루엣 계수가 나오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값이 무한대까지 갈 수 있어서 스케일링 차원에서 맥스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구분이 어려워서 즉 군집화가 잘 안 된 경우에는 마이너스 1값이 나오고요. 1값은 군집화가 잘 되었을 경우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 AI 값이 양수고 BI 값이 0이면 실루엣 계수가 마이너스 1로 나타납니다. 군집 내의 객체끼리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BI 값이 0, 즉 다른 클러스터와의 거리의 최소값이 0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클러스터 구분이 어렵겠죠. 완전히 붙어 있거나 아니면 겹치거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집이 잘 되었을 경우를 한번 다시 살펴본다면 이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되는데요. AI 값이 0이고 BI 값이 양수면 실루엣 계수가 1로 나타납니다. AI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군집 내에 모든 점들이 하나의 점 위에 올려져 있어야지만 AI 값이 0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점들이 다 겹쳐져 있는 상황인 거고 BI 값은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군집이 잘 생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군집화가 잘 된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 이 AI가 0인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점들이 이제 하나의 점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정말 그냥 말로만 생각해봐도 현실성이 없죠. 그래서 실루엣 계수가 1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실루엣 계수를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데이터의 패턴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정규화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피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특정 구간으로 바꾸는 척도법인데 차원의 영향을 제거하고 값을 일정한 범위 내로 통일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값들을 일정 범위 내로 통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 정규화를 통해서 변환을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K민즈의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이제 군집화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정규화 같은 이런 스케일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해당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정규화를 하지 않고 K민즈를 돌렸을 때랑 정규화를 하고 K민즈를 돌렸을 때의 결과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한눈에 봐도 이제 정규화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정규화를 했을 때 클러스터링 결과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도 되겠지만 당연히 이러한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군집을 형성하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정규화는 데이터에 따라서는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더욱 더 잘 나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앞에서 다양한 군집화 알고리즘을 저희가 배웠는데 이렇게 다양한 군집화 알고리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한다면 해당 데이터에 알맞은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기 위해서예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이 알고리즘별로 군집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그 데이터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골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상황을 보신다면 이렇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 가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나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아까도 저희가 살펴봤던 그 기하학적인 모양이잖아요. 기하학적인 모양의 데이터는 아까 그 K민즈에서는 제대로 클러스터링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 맞춰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올바르게 설정만 한다면 더욱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결과를 하기 전에는 이 데이터셋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근접 지표는 무엇을 쓸 것인지 또 정규화는 해줘야 하는지 알고리즘은 어떠한 것을 사용할 것이며 혹시나 결측치는 있는지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등등 여러 사항을 고려함으로써 클러스터링 성능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이 효과적으로 파악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데이터가 얼마나 어떻게 유사하고 구조는 또 어떠한지 등등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러스터링의 장점입니다. 이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비가시적인 혹은 육안으로는 이제 잘 확인이 안 됐던 이러한 군집들을 만약에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발견을 한다면 새로운 군집을 발견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룬 알고리즘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K-means, hierarchical, 그리고 DB-scan이 있었는데 K-means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자주 쓰이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높지가 않다면 방대한 양의 자료에는 빠른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K-means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계층적 군집화의 경우에는 아까 연결법이 있었는데요. 이 다양한 연결법을 사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거리 지표를 사용해서 결과값을 다양하게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객체의 군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한눈에 파악하기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하이어로키컬을 사용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DB 스캔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에 그 아웃라이어를 도출해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밀도 기반의 알고리즘이었기 때문에 밀도가 낮은 지역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점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 아웃라이어의 값은 무시한 채 여기서 클러스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에 DB 스캔을 활용하면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도출해냈어요. 아까 K-means랑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K-means에서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지만 DB-스캔에서는 이 기하학적인 모양도 잘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DB-스캔이 장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알고리즘을 선택만 잘 해준다면 클러스터링 결과를 더욱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세션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